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짐 싸서 나가. 남편 김철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박영숙, 올해 58세입니다. 15년간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수발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밤새 깨어 돌봤습니다. 배회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달래고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이 제게 한 말이 저것이었습니다. 유산은 모두 남편에게. 25억 원 상당의 재산이 모두 남편 앞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낡은 일기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당신 주라고 했으니까 가져가. 남편은 일기장을 바닥에 던졌고 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15년의 대가가 고작 일기장 하나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2010년 가을 시어머니 김옥분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43세였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했던 시절이었죠.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나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아까 밥 먹었나?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그래, 이상하네. 난 배가 고픈데. 1시간 전에 드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녁 준비할게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영수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72세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듯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영수가, 나 치매라는 거 맞지? 어머니, 괜찮아. 나도 알아. 요즘 내가 이상하다는 거. 자꾸 같은 말 반복하고 어디 뒀는지 못 찾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짐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왔을 때부터 잘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친엄마와 딸 같은 관계였습니다. 영수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넌 정말 착한 며느리야. 우리 철수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어. 결혼 초기 제가 서툴게 요리를 할 때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영수가. 나도 처음엔 다 그랬어. 천천히 배우면 돼. 명절에 음식 준비가 힘들 때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셨습니다. 영수가, 넌 쉬어. 내가 할게. 젊은 사람이 너무 고생하면 안 돼. 그런 시어머니였기에 저는 당연히 제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철수는 달랐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녀왔어. 그래,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외아들이면서도 어머니 병수발은 단 하루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회사 다니는데 가끔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엄마나 잘 봐. 그게 당신 일이지. 저도 회사 다녀요.
어제 야근했잖아요. 당신 회사가 뭐가 바빠? 작은 회사면서. 나는 대기업 부장이야. 내가 더 바쁘다고. 결국 모든 짐은 제게로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챙기고 점심시간엔 급히 집에 들러 점심을 드리고 퇴근하면 저녁 식사와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박 대리, 요즘 자주 조퇴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가정사야 이해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가면 곤란하죠.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011년 봄 17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여보, 제가 회사 그만두려고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려면. 그래, 잘 생각했어. 어차피 당신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 집에서 엄마나 잘 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 17년 경력이, 제 커리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누이 김영희. 시누이에게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최미나. 치매 진단이 나온 직후 시누이 댁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모셔야죠. 친어머니신데. 그럼 우리 집에서 모실까요? 언니 댁에서 모실까요? 글쎄요. 철수 씨가 외아들이니까 우리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시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저희는 애들도 어리고 바빠서요. 어머니는 언니가 모셔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당연히 모셔야죠. 대신 나중에 유산 같은 거 저희는 안 받을게요. 언니가 다 받으세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시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으실 거예요. 치매 환자 돌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던데.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요. 역시 언니는 효부세요. 저 같으면 진작 요양원 보냈을 거예요. 그 후로 시누이 댁은 우리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시어머니 생신에도 선물 하나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지셨어. 아이고, 언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애들이 손이 많이 가서요. 괜찮아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돈은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2013년이 되자 이제는 저를 가끔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넌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영숙이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네, 어머니. 철수 아내예요. 철수? 우리 아들 철수? 그 애가 결혼을 했어? 네, 벌써 25년 됐어요. 거짓말. 우리 철수는 아직 어려. 대학생이야.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계속 주무시다가 밤이 되면 일어나서 배회하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금 새벽 2시예요. 난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리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은 시골이야. 나 집에 갈 거야. 시어머니를 붙잡고 달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현관문을 잠가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밤에 혼자 나가실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잠깐 졸았던 사이에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새벽 3시 잠옷바람으로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넌 누구야? 왜 나를 따라와? 어머니, 추워요. 들어가요.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경비 아저씨가 연락을 주셔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 자고 깨어나 시어머니를 확인하고 다시 1시간 자고 깨어나 확인하고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2015년이 되자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 해요. 난 안 아파. 약 안 먹어. 어머니, 이거 안 드시면 더 아프세요. 시끄러워. 탁! 시어머니가 제 손을 쳐서 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넌 도둑이야. 내 집에서 나가. 그러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셨습니다. 으악! 도둑, 도둑. 온 힘을 다해 시어머니의 손을 풀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수리 부분에 대머리가 생겼습니다.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하지만 더 힘든 건 배설물 문제였습니다. 변실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가셔야 해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10분 후면 이미 늦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5번. 침대 시트를 매일 빨아야 했습니다. 세탁기가 하루 종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변을 벽에 바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벽이 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난 그림 그리고 있어. 예쁘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벽을 닦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벽에 변을 발라서. 그래, 수고했네. 나 피곤해. 조용히 좀 해줘. 여보, 어머니 좀 봐줘요. 제가 장 좀 보고 올게요. 아, 왜 나보고 그래? 피곤한데. 빨리 다녀와.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내일 친구들이랑 골프 가. 여보, 저도 한 번도 못 쉬었어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당신이 뭘 했다고 쉬고 싶어? 집에서 놀면서? 제가 놀았다고요? 하루 종일 어머니 돌보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빨래하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집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난 회사 가서 돈 벌어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그건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요양원에 모시지 그래. 남편이 안 된대. 왜?
친어머니를 남한테 맡길 수 없대. 그럼 남편이 직접 돌봐야지. 남편은 바쁘다고.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가 너 자신부터 생각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볼게.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 착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효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불쌍했고 예전에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여름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갈 거야. 네, 정말요? 제가 얼마나 여행 가고 싶었는데. 아, 미안. 내 말이 잘못됐네. 나랑 미나 부부랑 갈 거야. 네. 응, 동생 부부랑 같이 2주 일정으로. 저는요? 당신은 엄마 봐야지. 누가 봐? 여보, 저도 15년 동안 한 번도 여행 안 갔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당신이 가면 엄마는 누가 봐? 요양보호사 부르면 돈 들잖아. 그럼 제 돈으로 부를게요. 당신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주는 생활비로 겨우 사는 주제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경제권은 완전히 남편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여보, 그래도. 아, 시끄러워. 당신은 엄마나 잘 봐. 그게 당신 일이야. 그렇게 남편은 동생 부부와 함께 2주간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 로마, 스위스, 독일.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남편. 베르사유 궁전에서 포즈를 취하는 시누이 부부.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부럽다. 좋겠다. 가족여행 멋지네요. 가족여행이라고요? 저도 가족인데 왜 저는 빠진 건가요? 그 2주 동안 시어머니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셨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밤에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낮에는 집에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그래, 많이 아파? 네, 많이 아프세요. 여보, 여행 중단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중단? 아니, 돈 다 냈는데 왜 중단해? 당신이 알아서 잘 봐. 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위독하면 의사가 알아서 치료하겠지. 나 지금 여행 중인데 무슨 일로 전화해? 나중에 얘기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중에라니. 어머니가 위독한데 나중에라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머니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저 돈만 생각하는구나. 다행히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네, 다행히 회복하셨어요. 그래, 수고했어. 아, 이거 당신 선물. 남편이 건넨 건 면세점에서 산 립스틱 하나였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12유로. 하나로 15,000원쯤 되는 값싼 립스틱. 반면 시누이 며느리 최미나의 SNS에는
샤넬 가방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빠가 사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저는 그 립스틱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위험군이었기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갈 수 없었고 데이케어 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외출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오로지 시어머니만 돌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수시로 씻고 소독제를 뿌리고 혹시라도 시어머니에게 코로나를 옮길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일이 더 늘었어. 10시, 11시까지 일해요? 그래야지. 돈 벌려면.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해요? 회사 동료. 업무 얘기. 이 시간에 업무 전화를? 요즘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 상관없이 전화 오는 거 많아. 의심스러웠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집을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만날 수 있어? 저장된 이름은 김 과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보고 싶었지만 휴대폰에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휴대폰에 카톡 왔어요. 그래, 고마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추궁할 에너지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2022년 가을,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고 식사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얼마나 남으셨나요? 몇 주, 길어야 몇 달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시어머니가 떠나신다니.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대요. 자주 와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주말에 갈게. 주말이 왔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왔어요? 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2025년 1월 15일 제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수가,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 정말? 알았어. 지금 갈게. 남편이 집에 도착한 건 3시간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하자. 돈 아껴야지.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누이 부부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시동생 김철호와 그의 부인 최미나. 형님, 형수님,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보내드려야죠. 최미나가 눈물을 닦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형님, 어머니 유언장 찾아봤어요? 남편 김철수는 이미 집안 곳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 같이 찾아보자. 네, 형님.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가 평소에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고작 몇 시간 만에 유산 이야기라니. 여보, 지금 이럴 때예요? 어머니 영정도 아직 집에 모셔져 있잖아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며느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우리 집안일이라고요?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본 사람은 저였는데 이제 와서 집안일이 아니라고요? 최미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이건 가족끼리 처리할 문제예요. 형수님은 좀 쉬고 계세요. 미나 씨,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가족이에요.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건 핏줄끼리 정할 문제잖아요. 핏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핏줄처럼 모셨는데 이제 와서 핏줄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밤새 집안을 뒤졌습니다. 서랍, 장롱, 책장, 심지어 침대 및 화장실 수납장까지. 그리고 마침내 새벽 2시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그는 시어머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봉투를 찢으며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저도 옆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옥부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죽은 후 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시가 20억 원 상당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예금 및 현금 자산 5억 원,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을 장남 김철수에게 상속하고 며느리 박영숙에게는 내가 평소 쓰던 일기장을 남긴다. 2023년 3월 15일. 김, 옥,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25억 원 상당의 모든 재산은 남편에게, 저에게는 일기장 하나. 남편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역시 엄마는 날 제일 사랑하셨어. 삼촌, 축하드려요. 대박이네요.
신우이 아들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철호의 아내 최미나는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그럼 저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외아들인 삼촌한테 주신 거잖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저희가 효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효도? 니네가 언제 효도했어? 1년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효도야. 그래도 됐어. 이건 내 거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주셨어.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청춘을 바쳤는데, 제 건강을 희생했는데, 친구도 취미도 커리어도 꿈도 모두 포기하고 시어머니만 돌봤는데, 고작 일기장 하나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언장을 확인한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수가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남편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을 해요? 갑자기라니. 나 사실 3년 전부터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어. 뭐라고요? 회사 후배야. 너랑은 달라. 젊고 예쁘고 똑똑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30년이에요. 30년. 그리고 제가 당신 어머니를 15년 동안. 그래, 그건 고맙게 생각해. 진짜야. 그래서 위자료로 5천만 원 줄게. 5천만 원이요? 응. 적지 않지? 보통은 안 주는데 당신이 엄마 돌본 것 생각해서 주는 거야. 여보, 이게 말이 돼요? 제가 15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는데 고작 5천만 원이요? 고작? 5천만 원이 고작이야? 당신이 뭘 했다고? 제가 뭘 했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어머니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벽에 바른 변 닦고, 머리채 잡히고, 때리고, 밤새 깨어서 어머니 배회하는 거 막고, 저는 제 인생을 포기했어요. 제 커리어를, 제 건강을, 제 친구들을, 제 꿈을 모두 포기했다고요. 그래,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누가 강요했어? 당신이 강요했잖아요. 요양원 보내자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친어머니를 남한테 맡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동의했잖아. 저는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잘해주셔서. 그래, 알아. 어쨌든 당신 15년 동안 뭐 했어? 집에서 놀았잖아. 엄마 밥 먹이고 기저귀 가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요양보호사들도 다 하는 일이야. 그 사람들은 월급 200만 원 받아. 15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야. 내가 5천만 원 주는 거면 양심적인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저 무료 가정부, 무료 요양보호사로만 봤다는 것을.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 이 집은 이제 내 거니까. 엄마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여보, 제발. 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시끄러워. 나가라고. 난 이제 새 인생 살 거야. 지연이랑. 당신 같은 늙은 여자랑은 못 살아.
늙은 여자. 당신 어머니 15년 돌보느라 늙은 건데. 아, 그리고 이거. 남편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엄마가 당신 주라고 했으니까 가져가. 그게 당신이 받을 전부야.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이게 15년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낯짝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역삼동의 한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준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당장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작은 원룸 전세 보증금으로 쓰려고 했지만 제 나이와 신용 때문에 집주인들이 꺼렸습니다. 결국 고시원에 정착했고 남은 2천만 원으로 간신히 생활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착하게 산 게 잘못인가? 밤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던 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추억이나 되새길까 싶어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를 보며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 거기엔 시어머니의 필체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영숙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정말 고마웠다는 거야. 15년 동안 이 못난 시어머니를 돌봐줘서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요양원에 버려졌을 거야. 아니, 어쩌면 길거리에 버려졌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지. 밤새 나를 돌보며 눈물 흘리던 네 모습, 나는 다 봤어. 변을 닦으며 구역질하던 네 모습도 봤어. 내가 네 머리채를 잡아당겼을 때 고통스러워하던 네 모습도 봤어.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이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주던 네 모습,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영수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는 마지막 3년 동안은 치매가 아니었어. 정확히 말하면 치매인 척 연기를 했던 거야. 놀랐지?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2022년 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치매약을 처방해 주셨어. 그걸 먹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나자 놀랍게도 정신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어.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시간 감각도 돌아왔어.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겼어. 왜냐고? 우리 아들 철수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정말로 확인했지. 그놈이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고. 마지막 3년 동안 연기를 했다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22년 3월 내가 정신을 차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철수가 내 방에 들어왔어. 나는 치매인 척 누워 있었지.
철수는 내가 자는 줄 알고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도장이 어디 있지? 통장은? 집문서는?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 나는 눈을 살짝 뜨고 지켜봤어. 철수는 결국 못 찾고 나갔어. 나는 그때 깨달았지. 아, 이놈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돈을 사랑하는구나. 며칠 후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밤에 철수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조금만 기다려, 자기야. 우리 엄마 곧 죽을 것 같아. 의사가 얼마 안 남았대. 그럼 유산 받아서 우리 결혼하자. 그때까지만 참아줘.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죽음을 고대하고 있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참았어.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 이 재산을 절대 철수에게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났어. 네가 장 보러 간 사이 요양보호사를 급히 부르고 몰래 외출했지. 변호사 사무실은 다행히 집에서 가까웠어. 택시를 타고 갔어. 변호사에게 말했어. 내 모든 재산을 며느리 영숙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 며느리에게 직접 상속하면 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겁니다. 한국 법상 직계 비속은 유류분이 보장되어 있어서요. 법적 분쟁이 길어질 거고 결국 아들이 절반은 가져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전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증여하시면 5년만 지나면 유류분 청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 먼저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어. 거기엔 모든 재산을 철수에게 준다고 적었어. 하지만 그 재산들은 사실 빈 껍데기였어. 강남 대치동 아파트? 사실 그 아파트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철수가 몰래 18억 원의 대출을 받아놨어. 내 이름으로. 나는 2022년 여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 은행에서 연락이 왔거든. 대출 이자를 연체하셨습니다. 나는 은행에 전화했어. 알고 보니 철수가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은 거였어. 18억 원. 그 돈을 뭐에 썼는지 알아? 주식 투자에 날렸어. 그리고 그 여자 박지연한테 명품 가방, 보석, 차를 사주는 데 썼어. 나는 화가 났어.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대신 그 대출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 아파트 시세가 20억이니까 대출 18억을 빼면 실제 가치는 고작 2억 원. 좋아, 철수야. 넌 이 빚더미를 물려받아라. 그리고 예금 5억 원? 그건 10년 전 잔액이야. 나는 이미 5년 전부터 그 돈을 조금씩 인출했어.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면 철수가 눈치챌까봐 매달 조금씩 빼냈어. 그리고 그 돈으로 네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를 만들었어. 영수가 놀라지 마. 나는 지난 5년 동안 비밀리에 네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어. 변호사가 도와줬어. 물론 차명 계좌는 불법이지만 딸 같은 너에게 주고 싶었어.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상가 건물을 샀어. 지금 시세로 30억 원쯤 되는 5층짜리 건물이야.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은 바로 너야. 2020년 3월에 이미 등기를 네 이름으로 마쳤어. 등기권리증은 이 일기장 뒤에 숨겨놨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 뒷표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건물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유자 란에는 분명히 박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억 원 상당의 건물이 제 이름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영수가 그 건물은 지금 1층엔 카페, 2층엔 헬스장, 3, 4층엔 IT 회사 사무실, 5층엔 영어 학원이 들어와 있어. 모두 장기 임대 계약이고 관리는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겨놨어. 매달 월세가 자동으로 네 계좌로 입금될 거야. 한 달에 520만 원. 영수가 넌 이제 건물주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돼.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철수는? 그놈은 빚더미만 물려받을 거야. 대출 18억 원 낀 아파트와 3천만 원밖에 안 남은 예금 계좌. 그게 그놈이 받을 전부야. 영수가 나는 너에게 돈을 주려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정의를 주고 싶었어.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철수는 내 아들이지만 인간 쓰레기야. 너를 가정부처럼 부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는 놈. 그런 놈에게 내 재산을 줄 수는 없었어. 영수가 이제 너는 자유야.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만 해도 한 달에 520만 원이야. 1년이면 6천만 원이 넘어. 넌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당당하게 네 인생을 살아.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 네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 네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 그리고 행복해. 그게 이 못난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야. 영수가 한 가지 더. 내가 마지막 3년 동안 치매인 척 연기한 건 철수를 지켜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이기도 했어. 네가 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어. 비록 내가 변을 바르고 소리 지르고 네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척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늘 미안했고 고마웠어. 영수가 나는 네가 내 친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 내 아들 철수보다 네가 훨씬 더 소중해. 사랑한다, 내 딸. 행복해라. 마이너스 김옥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가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저를 구해주셨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변호사 이름과 주소를 찾아서요. 안녕하세요. 고 김옥분 할머니의 며느리 박영숙입니다. 아, 박영숙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당신이 꼭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60대 중반의 자상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과 일기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법적인 증여입니다. 2020년 3월에 이미 완료된 거래이고 등기도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정말 제 건물인가요? 네, 박영숙님의 건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이걸 빼앗을 수는 없나요? 유류분 청구 같은 거 불가능합니다. 이미 5년 전에 완료된 증여이고 유류분 청구 시효도 지났습니다. 게다가 이건 고인의 개인 재산이었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니까 남편이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이 상속받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말씀대로 18억 원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더군요. 그것도 2022년에 설정된 대출입니다. 그럼 남편이 받은 건 아파트 시세가 20억이니 실제 가치는 2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금 계좌도 확인했는데요. 얼마나 있었나요? 잔액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지난 5년 동안 조금씩 인출하셔서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셨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저도 3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박영숙님,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고인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아파트 대출 이자가 한 달에 700만 원이 넘어. 어떻게 좀 도와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예금 계좌에도 돈이 거의 없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어머니가 생전에 쓰신 거겠죠. 거짓말. 엄마가 뭐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 분명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어. 저요? 저는 일기장 하나 받았는데요. 당신이 직접 주셨잖아요. 분명 당신이 엄마한테서 돈을 받았을 거야. 어디 숨겼어? 증거 있으세요? 증거는 없지만 증거 없으면 끊을게요. 저 바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더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여자친구, 그 28살 회사 후배 박지연이 남편을 차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은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서 들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요즘 회사에서 난리예요. 박지연이라는 여자가 형님한테 이별 통보했거든요. 그래요? 네. 형님이 유산을 많이 받을 거라고 자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결혼하려고 기다렸는데 막상 유산이 빚더미뿐이라는 걸 알고는 바로 차버렸대요. 어머, 그것도 문자 한 통으로요. 오빠 미안해요. 저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오빠는 너무 늙었고 돈도 없어요. 그동안 받은 선물은 제가 가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나요? 형님이 그 여자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하면서요. 근데 그 여자는 아예 문도 안 열어줬대요. 자업자득이네요. 형수님, 그리고 형님 회사에서 곧 정리해고 될 것 같아요. 요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술 마시고
결근하고 그래서요. 결국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파트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떠났습니다. 남편은 결국 고시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살던 고시원 바로 아래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안 깎은 듯 덥수룩했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세요? 나 좀 도와줘. 돈 좀 빌려줘. 밥도 못 먹었어. 왜요? 당신은 25억 원 유산 받았잖아요. 그게 다 사기였어. 아파트는 빚뿐이고 돈도 없고 경매 넘어가고 회사에서 잘렸어. 그럼 새 여자친구한테 부탁하시지. 그 여자는 날 차버렸어. 돈 없다고. 그렇군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당신한테 부탁했을 때 기억나세요? 도와달라고 같이 어머니를 돌보자고 했을 때요.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당신이 집에서 노느니 엄마나 봐. 그게 당신 일이지. 그러셨잖아요. 영수가 제발. 그리고 한 달 전엔 뭐라고 하셨죠? 당신 15년 동안 뭐 했어? 집에서 놀았잖아. 엄마 밥 먹이고 기저귀 가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어머니 돌봤어요. 제 머리카락이 빠지고 제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이게 됐어요. 친구들도 다 잃었어요. 제 커리어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게 뭘 해줬나요?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고도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영수가,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린 이미 남이에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무릎 꿇고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역삼동 한복판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1층 카페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건물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삼동 건물주 박영숙입니다. 아, 박영숙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 김옥분 어르신께서 당신이 연락하시면 모든 걸 설명해 드리라고 하셨어요. 관리회사 직원을 만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층 카페는 월세 120만 원, 2층 헬스장은 150만 원, 3, 4층 IT 회사는 200만 원, 5층 영어 학원은 50만 원입니다. 총 월세 수입이 520만 원이고 여기서 관리비와 세금을 제하면 순수익이 한 달에 약 450만 원 정도 됩니다. 45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모든 세입자들이 장기 계약이어서 안정적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박영숙님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으로 사치를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이름을 딴 옥분의 쉼터라는 이름의 치매 환자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월세 수입의 절반인 250만 원을 이 쉼터 운영에 썼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문 간병인 2명을 고용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는 50대 며느리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잡았어요. 그녀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치매로 3년째 돌보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힘내세요. 저도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15년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사랑이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렇게 1명, 2명, 3명, 쉼터를 찾는 가족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에게 휴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제 새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건물 1층 카페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직접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옥분의 정원.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카페였습니다.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나무 테이블, 부드러운 조명, 벽에는 시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를 걸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김옥분.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네. 제 시어머니께서 이 건물을 물려주셨어요. 15년간 모신 보답으로요. 와, 좋으신 시어머니시네요.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역삼동에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카페가 있대.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선한 일은 결국 돌아올 거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요. 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제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게 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전직 대기업 부장 김철수 씨 사기 혐의로 구속. 남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돈이 궁해지자 옛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제 사업에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같은 건 없었고 그 돈을 도박과 술에 날렸습니다. 피해자만 15명, 피해 금액 3억 원.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구나.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다고. 지금 저는 61세입니다.
15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기도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게 인생을 되찾아 주셔서, 제게 정의를 가르쳐 주셔서,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며 살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그리고 카페로 출근합니다. 문을 열고 커피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옥분의 정원입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제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줍니다. 저녁에는 요가를 하거나 친구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여행을 다닙니다. 제주도, 강릉, 부산, 경주. 15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천천히 다니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바라신 대로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착하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절대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당장 내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심지어 십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반대로 나쁘게 살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제 전 남편처럼, 그의 여자친구처럼, 당장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세요. 착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제가 받은 것 같은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사랑일 수도,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평하니까요. 시간이 걸릴 뿐 결국은 공평하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처럼. 박영숙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고 계신가요? 꼭 여러분들께도 좋은 날이 곧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